자,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2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어, 두 번만 더 하면 이제 절반 가까이 오게 됩니다. 양리학은 그 종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뭐 생화학이라든가 생리학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조금 이해하기 수월한 그 학문이라서 여러분한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 걸로 되어 있을 거니까 뭐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응고제, 항응고제, 그 항혈소판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혈전이 생기면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을 하죠. 혈관을 막아서 그 뇌졸중 또는 뭐 심근경색, 허열, 뭐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혈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응고, 항혈소판 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양리작용하고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혈전하고 색전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트롬보스랑 엠볼러스에 대한 개념이요. 그 혈전이라고 하면 혈관벽에 딱 부착해서 응고되어 있는 상태를 혈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엠볼러스라고 하는 색전 이런 표현들은 혈액에서 떠다니는 혈액 응고 상태입니다. 이게 떠다니다가 그 혈관이 좁아진 어딘가에 딱 부착을 해서 그 색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혈관의 공급을 차단해서 허열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 산소 영양분들을 고갈시키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전은 부착되어 있는 거, 색전, 엠볼러스는 떠다니다가 부착되는 녀석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맥 혈전증들을 주로 보게 되면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혈소판이 주로 많이 응고된 상태입니다. 혈전이 생기려면 혈소판들이 모여야 되고요. 이 혈소판들이 그냥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피부린 섬유로 이렇게 그 플러그, 그 혈액떡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주로 이런 피부린보다는 혈소판이 많은 형태가 동맥 혈전증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가 났을 때 지혈 방어 기전이죠. 그 혈관들을 계속 상처 난 상태로 두게 되면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빨리 거기를 지혈을 하면서 혈관을 다시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피부린이 풍부한 상태로 혈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혈관이 외상이 생겼을 때 혈소판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혈전을 어떻게 이제 만들지 못하게 또는 처리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별다른 일이 없을 때 그 혈소판들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로 이제 프로스타사이클린이 그 작용을 해서,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사이클릭 CMP가 만들어지게 되고, 칼슘 같은 것들이 릴리즈 못하게 막음으로 해서, 인액티브한 상태의 그 수용체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혈소판에 그 내피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곳에서 여러 가지 트럼복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트롬빈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혈소판에 대한 응집의 촉진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들을 이쪽의 상처 부위로 모이게 만들게 되죠. 이렇게 혈소판이 활성화가 되면 이 부착된 혈소판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 하면, 부착된 혈소판으로부터 트롬빈, ATP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ADP라든가 트롬복산 또는 세로토닌, 혈소판 활성인자 같은 것들을 분비해서 혈소판을 이제 굉장히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 세포 수용체에 대한 부분들을 응집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 피브린 오겐이 혈소판 응집 반응에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면 이제 혈전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트롬빈이 이쪽에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롬빈이 형성이 되면 피브린 형성을 촉진을 하게 되죠. 트롬빈이 피브린 형성을 촉진을 하게 되고, 이 피브린이 그 혈소판하고 결합을 해서 지혈성 효소판 피브린 플러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을 해서 그 혈관들을 충분히 다 막은 다음에는 그 이 만들어졌던 피브린을 용해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이 피브린 계속 남아있으면 이쪽을 지나가는 혈액들의 여러 성분들이 걸려서 오히려 더 그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섬유소를 용해하는 과정들을 겪는 과정으로 지혈 작용을 통한 그 혈전이 생기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이러한 섬유소 용해제 같은 경우들을 그 폐색전 또는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이제 거꾸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색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브린 같은 것들을 녹아내면 만들어졌던 혈소판들이 떨어져서 그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혈소판이 활성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혈소판이 활성화되면 그 혈소판에 붙어 있는 수용체들이 굉장히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혈소판끼리 이제 피브린 노젠을 중심으로 해서 어그리게이션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혈전이 일어나는 과정에 중요한 수용체 중에 하나가 GP2B3A 리셉터 혈소판에 붙어 있는 이게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액티베이션 된 수용체끼리 반응하는 피브리노젠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녀석들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혈소판 응집에 대한 억제 약물들을 보게 되면 우선은 그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있을 거고요. 액티베이션을 억제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그 항응고제, 그 응고인자 같은 것들을 억제하는 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불가피하게 혈전이 생겼을 때 그 혈전을 용해하는 약들에 설명을 할 거고, 이런 혈전 용해제라든가 그 항응고 또는 항혈소판 인자들을 쓰게 되면 부작용으로 출혈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부분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약들이 이 챕터에 주요하게 다룰 약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억제제 중에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혈소판을 보게 되면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트럼복산 A2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 내부에 있는 멤브레인에 있는 포스포라이페이즈에서 아라키노딕 애시드를 가지고 그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 1이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해서 프로스타글란딘 H2를 만들고 이게 이제 트럼복산 A2로 나가서 혈소판을 활성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물질입니다. 아스피린은 이 과정에 작용하는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를 억제하는 약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활성화 작용들을 못하도록 트럼복산 A2 생성을 못하도록 막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스피린은 콕스1을 비가역적으로 억제해서 한번 파괴되면 이 혈소판은 응고작용, 활성화작용에 가담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가 정상적인 혈소판을 만들었을 때에만 이런 작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수술을 앞둔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 이게 해열 진통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랬을 때 이거 복용들을 적어도 일주일 전에 중단을 해야지 그 수술 이후에 치료 부위가 이제 그 출혈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느냐? 그 뇌혈, 일시적인 뇌허혈의 예방을 할 때 치료제로 쓰고요. 예방. 그 다음에 그 재발하는 심근경색에 대한 빈도를 감소시켜서 예방 형태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예방제로 사용하는 아스피린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 썼을 때 심근경색전이라든가 또는 그 환자의 사망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가 만드는 콕스
혈관계가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위벽을 보호하는 그 프로스타글란딘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도 못 만들게 되기 때문에 위장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혈소판 응지 못해서 벌어지는 출혈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티크로피딘이나 그 클로피도그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혈소판이 ADP에 반응을 해서 활성화될 때 작용하는 수용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수용체가 그 P2Y 그 12 수용체인데요. 이것들이 작용하지 못하게 기량을 하는 기량제입니다. 따라서 ADP가 들어가서 활성을 하고 이 활성을 통해서 그 GP 그 혈소판 어그리게이션에 중요한 GP2B, 3A 리셉터 활성들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 친구는 뇌혈관 및 심혈관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심근경색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스텐트를 해서 이게 심장에 스텐트를 박아서 심장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도록 수축되지 않도록 막는 시술을 했을 때 이곳에 이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할 때 쓰는 제제이기도 합니다. 대신 티글로피딘을 그 처방을 하게 되면 그 호중구가 감소하는 그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출혈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앱6 맵이라고 하게 되면 뒤쪽에 맵이 붙어 있는 것은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단일 크론 항체 제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이 앱6 맵은 어디에 작용하느냐? 혈소판이 응집을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그 수용체라고 했죠. 그 GP2B, 3A라고 하는 수용체의 항체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심장 허혈성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할 때 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스피린이라든가 또는 헤파린 이런 것들과 함께 그 정맥내로 투여를 해서 좀 더 그 혈소판의 능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출혈 가능성은 당연히 부작용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체를 항원항체 반응에서 억제하는 제제 말고 기량제가 있죠. 반응하는 피브리노젠보다 더 먼저 반응을 해서 피브리노젠 반응하지 못하도록 GP 2B 3A 억제제도 있습니다. 이게 에피비나타이드하고 티로피반 같은 것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는 이 녀석의 차이를 보게 되면 둘 다 GP 수용체를 억제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항원항체 반응에서 억제하는 거고요. 여기는 기량제에 대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응고에 대해서 항응고제는 어떤 걸 쓰느냐 하면 혈액응고가 되려면 여러가지 외인성 팩터들 그리고 내인성 팩터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중요하게 10A라고 하는 팩터들을 만들고 이 10A라는 팩터가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만들고요. 이 트롬빈이 피브리노젠을 피브린으로 만들어서 혈액 응고를 좀 강화시키는 형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항응제의 주요한 타겟은 이 10A라고 하는 녀석과 트롬빈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얘네 둘을 작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결국엔 피브리노젠이 피브린으로 못되게 막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 이제 사용하는 약들을 보게 되면 우선 트롬빈을 억제하는 헤파린이 있습니다. 헤파린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주사제 형태죠. 주사제. 헤파린이 작용하는 기전을 보게 되면 우리 내부에는 안티트롬빈이 있고요. 안티트롬빈은 트롬빈하고 작용을 해서 트롬빈의 억제를 담당하면서 조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헤파린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반응들을 거의 뭐 1000배 이상 강화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트롬빈이라고 하는 그 녀석을 그 강력하게 억제 작용들을 증강시키게 되죠. 트롬빈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10A도 억제하는 작용들을 갖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두 개가 억제되기 때문에 피브린을 못 만들게 돼서 그 혈전을 치료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주로 그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든가 혈전성 색전증 같은 것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작용을 보시면 그 헤파린이 들어가면 안티트롬빈하고 반응을 해서 그 10A를 억제할 때 또 트롬빈을 억제할 때 작용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문제가 그 되는 상황들은 얼마큼 억제하는지를 좀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하는 반응 정도가 베리어블하다라고 하는 게 헤파린의 문제점들로 되어 있어서요. 주로 이제 병원에서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로우 모리큘라 웨이트 헤파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로우 모리큘라 웨이트 헤파린은 이쪽 끄트머리를 끊어내서 이제 만들어낸 제제들로서 그 안티트롬빈하고 결합하는 건 똑같은데 그 억제하는 부분들은 그 10A만 억제할 수 있는 작용들로 바뀌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약물에 대한 효과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웃페이션트에서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녀석은 모두 테마 관문을 통과하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 생체 이용률이 이제 90% 이상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작용은 둘 다 뭐 아주 신속하게 작용하는 편이고요. 그 부작용으로 보게 되면 출혈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헤파린에 의한 출혈 합병증 같은 경우에 그 프로타민이라고 하는 해독제 투여로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민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혈소판 같은 것들이 감소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높은 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농도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들이 고려되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K 기량제들은 여러 가지 그 항응고에 작용하는 팩터들이 그 액티브한 폼으로 바뀌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비타민 K가 이것들을 환원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K가 이제 환원이 돼서 에폭사이드를 형성하게 되면 다시 NADPH에 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형태의 비타민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와파린은 이 바뀌는 데 작용하는 곳을 차단을 해서 비타민 K를 한번 쓰고 나면 이제 못 쓰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시켜 내면서 항응고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녀석들이 헤파린하고 지금 크게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경구 투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파린 이 그렇고요. 그 비타민 K를 필요로 하는 항응고 인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와파린 때문에 출혈 부작용들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비타민 K를 투여해서 그 부분들을 해독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게 되죠. 그 대신 와파린 같은 경우는 그 간 요소에 의해서 대사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K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사람마다 또는 인종마다 차별들이 있어서 그 많은 약물 상호작용이 있고요. 파마코제노믹스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유산의 문제 때문에 임신부에서는 절대 금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오랄 안티코아글란트에 대한 부분으로 노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긴 게 있습니다. 노악은 그 비타민 K를 기량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이렉트 오랄 그 항응고제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새로 와파린보다 이제 더 좋은 걸로 만들었다는 데서 그 오랄 안티코아글란트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그 비타민 K 하고 상관없는
경구용 항응고제다라는 측면에서 노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모두 이제 같은 뜻으로 이제 혼용되어 있는 상태죠. 노악이 작용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트롬빈을 불활성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다비가트란이 그렇죠. 그 다음에 10A를 불활성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10A를 불활성하는 측면들은 이름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반 보면 10A를 억제한다. 사반, 테벤을 억제한다. 10A를 억제한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팩터 10A를 억제하는 오랄 그 안티코아굴런트라고 보시면 되죠. 이 녀석의 장점은 와파린에 비해서 그 작용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 혈중 분포하고 방광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 없고 약물 상호작용에 적은 장점들이 있어서 대체로 이제 노악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혈전 용해제인데요. 그 원래 정상적으로 그 혈소판하고 피부린이 응축된 다음에 이제 피부린을 이제 녹여내는 것들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색전 같은 경우에 이것들을 거꾸로 이용해서 그 피부린을 플라스민을 통해서 데그라데이션 시키는 과정들이 좀 중요해지는 형태가 되죠. 이때 이제 혈전 용해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플라스미노젠을 플라스민으로 변환을 시켜서 그 섬유소하고 혈전을 용해하는 작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제들이 알테프라이즈, 스트랩토카이네이즈, 유로키네이즈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활성들을 조금 증가시키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소의 트롬빈 증가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돼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전 용해제를 쓸 때는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이런 것들하고 같이 투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사용하는 임상 적용증은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이라든가 또는 말초 그 동맥혈전증 색전 치료에 주로 쓰게 됩니다. 문제는 혈전을 용해하게 되면 그 지혈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혈전이 형성됐던 것까지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라고 하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처 치료 중인 사람들 또는 임신부들, 뇌출혈 경력이 있는 사람들, 전이성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알테프라이즈 프라제 같은 게 이제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로 그 이야기 될 수 있죠. 그 혈전이나 그 지혈 프라그 안에 있는 피브린에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미노젠의 활성들을 그 신속하게 시켜서 피브린을 이제 그 녹여내는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심근경색이나 폐색전증 또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스트랩토카이나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미노젠과 플라스민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그 플라스미노젠하고 1대1로 컴플렉스를 구성을 하는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민으로 변화를 시키고요. 이렇게 한 스트랩토키나제는 급성 폐색전증이라든가 또는 그 심부 정맥혈전증 또는 급성 심근경색 또는 그 동맥혈전증 또는 션트 펜스된 션트 이런 곳에 이제 혈전이 생기는 것들을 억제하려고 할 때 녹여내려고 할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부작용은 출혈과 과민 반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지금까지 사용했던 친구들이 가졌던 문제가 출혈에 대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쓰게 되면 이것에 대한 해독제를 갖고 있으면 조금 그 걱정을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독제가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그런 것들이 존재했을 때 사용하는 것들을 조금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혈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상처 부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혈전이 생겨서 지혈을 했는데 이러한 지혈이 생긴 부위를 혈전 그 용해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 혈전이 생긴 부분들을 없애서 출혈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출혈 치료제 같은 것들은 소화계통 수술이라든가 전립선 절제술 또는 혈우병 또 항원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형태로 쓰게 됩니다. 헤파린을 기량을 할 때 쓰는 게 프로타민 설페이트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와파린은 비타민 K 그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비타민 K로 그 해독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다비가트란 같은 노악 제제에 대한 기량제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다루시주맙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게 됩니다. 혈전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플라스미노젠 활성화 같은 것들을 급하게 이제 억제시키려고 할 때 그 아미노 카프로닉 애시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출혈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빠른 속도로 많은 분량을 다뤄서 뭐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여러분 걸로 정리하면서 익히시면 좋겠고요. 연습 문제를 보시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성이 심한 출혈로 왔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어서 노악의 대표적인 다비가트란 트롬빈을 억제하는 오랄 경구투여제죠. 복용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다비가트란 때문에 이제 출혈 부작용이 생긴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적절한 역전약물은 뭐가 있을까? 프로타민으로 할까요? 비타민 K로 할까요? 이다루시주맙으로 할까요? 아니면 역전약물이 없을까요? 고민해 보시고 이번 장에 공부하셨던 항응고제 그리고 항혈소판제에 대한 정리를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